예, 7월 8일 막장 토론. 네, 정용권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도 누가 제일 먼저 오셨을까? 봉구 엄마님, 예, 한다나님, 서정헌님, 미니토마토님, 맑은 미소님, 영원님, 퐁당님, 그리고 어디 SW님, 입금님, 그리고 예 CSI님, 네. 예, 이렇게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비 오나요? 아직 안 오죠? 지금은 쨍쨍한데 뭐 쨍쨍하고 오늘 내일은 쨍쨍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장마 영향력을 받아서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렇게 뜨겁고 따가울 날씨에는 비가 그립고 비가 또 주적주적 내리면 진짜 그죠? 또 이런 따뜻한 날씨를 또 바라고. 따뜻하죠. 완전히 불볕더위. 지금은 싫은데 또 비가 또 매일 오게 되면 꿉꿉하고 이럴 때는 또 이런 깔끔한 날씨가 또 바라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예. 어제는 예. 제가 이제 모교에 가서 모교 뭐 어디 초중고 어디 모교? 이천고등학교, 경기도 이천고등학교에 가서 아유, 직업의 세계. 촌에서 나왔네. 촌에서. 촌이죠, 촌. 직업의 세계에서 직업의 세계 프로파일러 이렇게 해서 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 자기 학교로 와달라고 대학교 같은 데서 와서 그 입시 박람회를 또 했고 저는 이제 그 뭐 체육시 같은 데서 음악시 같은 데서 그 이제 이런 직업 세계를 해줬어요. 예. 2시간 동안 예. 뭐 후배들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27회인데 27회? 27회면 60년대 만들었구나. 네. 학교가. 근데 애들이 지금 60 몇 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1회거든요. 지금 그 한 40 몇 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도 많고 뭐 하여튼 나름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걱정은 고1이라서 아직까지 뭐 꿈을 이제 현실화시키기에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왔죠. 뭐야? 질문 없어? 어떤? 질문 뭐 하게 되면 프로파일러 뭐 재밌어요 네, 뭐 이런 거 그런 이런 것들은 것들이죠, 뭐. 있을 거 아니야. 인상적인 질문 없나? 인상적인 질문들 뭐 똑똑한 애들은 이제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도 질문하고 그런 걸 물어?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쉬운 질문은 이제 뭐 프로파일러가 공무원이냐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네. 장난삼아 애교삼아 하고 또 이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사건 어떤 이런 것들. 그래 뭐 대학생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뭐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모교라거나 이제 고등학생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되죠. 또는 이제 초등학생들 있잖아. 초등학생은 아직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신기해하니까 그런 거고 고등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호기심도 많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왜 나는 안 불러? 학교에서 네?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시죠 왜? 안 불러. 몰라. 그럼 아니 멀어서 안 부르나? 아니죠. 우리 편집장이 지금 직업이 정치인은 안 부르잖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애매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배출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누굴 것 같아? 지난번에 저 정종건보다도 있지만 누구지? 공유. 아, 영화 배우 공유. 야.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인창고란가요? 아니요 부산 동인고등학교인데 저희 그 모교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공유로 유명한 게 아니고 교복으로 유명합니다. 공유가 입었던 최악의 교복. 최악의 왜 교복. 공유가 입은 그 교복인데? 바퀴벌레 교복 랭킹 뭐 1, 2위 밑에서 이게 보면 딱 치면 나옵니다. 동인고 교복하면 나와요. 근데 내가 유래를 알아보니까 동인고등학교 교복이 약간 좀 후지인데 이제 이게 왜 교복으로 채택된 모델이 공유였던 거예요. 공유가 입으면 뽀대가 나잖아. 다 공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다 공유될 수 없는 거지. 공유한테는 이렇게 모델로 해가 만든 교복인데 일반 민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 입으니까
추레한 거지. 그렇죠. 공유는 뭘 입어도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니, 지금 침은 나와 검색하면. 테러를.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우리 때는 교복이 없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뭐 치면 동인국 교복, 뭐 박혀벌라 교복 이렇게 나와. 아 참네. 공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은 후배를 두셨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는 뭐 예.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의 학교니까 뭐 한 명 두 명 정도가 우리 편집장이 나오는 대학교를 정도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인서울 하는 것도 한 뭐 1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고 아이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현실에 맞는 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을 근데 그러면 그거는 자기도 피곤하고 그래. 걔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경찰대 어떠냐? 야, 근데 경찰대에 네가 지금부터 시작에 올인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해서 경찰이 된 후에 네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경찰관도 중요한데 네가 바라는 게 공부 잘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는 걸 이렇게 이제 입시 상담을 해줘야 이제 진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진로 상담을 두 가지를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그렇죠. 좋은 학교는 선생들이 보내는 거고 나는 그 사람이 바라는 삶에 맞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걸 얘기해 주는. 뭐 어제는 그랬어요. 아유, 뭐 훌륭하고 모범적인 선배님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저 엄마님이 부산이 더 시골 아닌가요? 제가 진짜 부산은 큰데요. 20대에 진짜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부산에서 왔다니까 부산 출신이라고 하니까 어디 시골에서 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서울 것들이야. 은마님이 그랬어요. 아니 보통 보면 이제 주변에서 부산을 마치 시골 취급하는 사람들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야, 그죠? 대도시인데 우리 저기 하다 못해 부산도 시골 취급하는 이 서울 것들의 이 마인드에는 이천을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이천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뭐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죠. 예. 은마님은 이제 부산은 시골 아닙니다. 정정해 주세요. 보통 뭐 제가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지방이라고. 지방인데 더 시골은 지방과 시골은 개념이 다른 거고 지수님 그리고 또 어디 심진님도 오셨고 예. 박나정님 더워서 못 사시겠대. SW님 이거 73님도 오셨고 태선님도 오셨고 로미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산 중에서도 또 제가 살던 데는 부산 중에서도 부산에서 시골 취급받는 건 이해가 돼. 우리가 옛날에 그 토곡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완전히 그 허허벌 반이었거든요. 그건 인정이 되는데 서울 것들한테 그걸 취급받으니까 또 사람이 욱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자, 합니다. 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참 또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결국 그렇죠. 끝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뒤에 다루긴 다룰 건데요. 그렇죠. 근데 약간 공교롭게도 7월 8일이 1994년 7월 8일이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어쩐지 7월 요때쯤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한창 그 남북 간의 위기 국면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YS 김일성 정상회담을 예정했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이게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훨씬 뒤로 2000년으로 미뤄진 거죠. 많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쟁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전쟁 난다 그랬어요. 김일성 뭐 이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야 전쟁 난다. 왜냐하면 뭐 북한군 삭발령이 내렸다. 다 빡빡 깎고 참으로 들어간다. 이건 다 죽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 겁을 겁내는 거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 당시가 그 때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위기로 갔다가 지미 카터가 올라가서 이제 일단 위기를 급하게 끄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후 국면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가 터졌냐면 조문 파동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국의 파트너인 북한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망을 했는데 조문가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또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죠. 이 반공우파들은 또 이게 무슨 놈의 뭐 이 전범이 죽었는데 이 난리가 났던 게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 원래는 활동을 잘 많이 안 했는데 그 김정일한테 맡겨두고 근데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무리를 했다 그런 뭐 그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필 그날이 또 7월 8일이네요. 네, 7월 아베가 8일. 죽은 날이 딱 그게 맞춰지네. 네. 참 그건 공교로운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 시사에서 좀 하는 거라고. 일단 사건 사고는 짧게 두 가지만 하시죠.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계속 그렇죠. 세 번째죠 이게. 네. 한 번 두 번 보니까 날짜가 96년도에 한 번 이 판결을 내렸고 7대2로 그렇죠. 그때도 이제 합헌. 번. 그리고 2010년도에 한 번 더 판결을 15년 뒤죠. 그렇죠. 이때는 5대4로 바뀌었고 약간 변화가 약간 있었지만 변화가 있었죠. 여전히 이제 합헌으로 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심리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있죠.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대충 그 원래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형제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했을 때 5명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소신을 밝혔다라고는 합니다. 예. 사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죠. 사형제의 필요성. 사형제를 둠으로써 범죄 위화력이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 있느냐. 이것도 학자들도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범죄학을 배우는 사람이 사형제의 존폐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어떤 의견이 갈려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자는 억제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쉘린이라고 하는 61년도의 학자인데 사형제가 범죄를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뒤에 14년대 얼리크라고 하는 학자는 반대로 사형 집행이 살인범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사형 집행을 보여주고 그러면 당연히 겁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NRC라고 하는 미국의 국가 그 연구 뭐 위원회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회처럼 거기서의 보고가 애매해요. 이게 그 뒤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건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와 범죄 억지력 사이에는 명확한 정책적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의 헌재에서도 이 사형제의 유지 및 사형제의 집행 자체가 범죄 억지력이 있느냐를 어떤 연구 네, 그렇죠. 전문가한테 의견서를 청탁을 한 건데 그렇죠. 그게 서울법대의 고학수 그렇죠. 교수에게 의견 요청을 했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고학수 교수의 의견서가 뭡니까 내용이?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다른 형벌이 사형제에 얼마나 더 억지력이 있는지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연구자들의 집합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는 결론이 어렵다. 그리고 명확히 정책적으로 어디가 오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고 교수 얘기는 그겁니다.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억지 효과가 작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범죄를 하려고 해. 근데 하려고 하는데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있어 갖고 내가 단념을 했어. 라고 하는 집단을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범죄에 대한 연구라든가 범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공개가 돼 있지 않는 한국은 더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공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 자체가 힘들고 그것도 여러 보수파나 아니면 진보 좌파가 또 그거를 또 다시 자기들에 맞게끔 가공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우리는 아예 그 연구 자체를 안 하거나 못 하고 그런 연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형제의 위화력, 그러니까 범죄 예방력을 계량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힘들고 데이터도 예. 데이터나 그걸 실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도 사실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헌재에서도 이런 거죠. 참고인을 불러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명확히 얘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을까? 다 그러니까 없겠지. 이제 헌재는 우리나라니까 종교인을 부르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을 하실 거고 소위 말하는 법 집행관들을 부르면 거꾸로 또 반대쪽 얘기를 말씀하실 건데 이것이 실제의 정책이랑 이거 사용된 정책이잖아요. 예, 예.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당위로 접근할 것이냐. 당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번 헌법소원도 결국 이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주체는 당사자인 그 수용자 한 명과 한국 천주교거든요. 이 교회가 한 거죠. 천주교는 이런 범죄 억제력 이것과는 별개로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는 생명권에 대한 침해고 사형제 자체는 국가의 살인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철학을 수용하는 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할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헌재라든가 이게 사법 정책으로서 사형죄라고 하는 걸 두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뭐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 거고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되지만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서의 사형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봐야 될 게 많다. 즉 촘촘하고 심도 깊게 연구가 됐느냐 안 됐다. 외국의 연구는 있느냐 중구난방이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본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고 교수한테 이걸 이렇게 의뢰한 것도 예전에는 사실 그래 의뢰도 자체도 안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헌재는 그래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를. 그렇죠. 근데 7대 2에서 5대 4로 바뀌었고 그렇죠. 지금은 또 이제 예를 들면 5명 정도가 부정적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사형제를 없애야 되느냐? 그것도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제 입장은 사형제는 존치를 하되 가석방은 종신형, 즉 말하자면은 다른 대체의 어떤 형벌이 병존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석방은 종신형도 있고 사형제는 존재하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수준에서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나 이거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카톨릭은 아까 종교적 신념으로서 사형제를 폐지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거기는 또 종교적 논리로서 자살과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경우도 이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항상 그게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이 되죠. 근데 이제 카톨릭이 다수 있는 나라에서 그럼 사형제 없어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렇지 다른 문제죠. 대표적으로 필리핀 같은 데는 그렇죠.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냥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도 카톨릭이 굉장히 그 힘을 얻고 있는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에서도 사형제는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는 존중한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연하게 그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거 분리하는 거죠. 뭐 종교 분리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저기 엄마님 얘기하듯이 나 지금 발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엄마. 난 엄마인 줄 알았어. 엄마. 나는 그걸 잠깐 히어링이 안 된다니까. 나는 분명히 은마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사형이 아예 없다면 앞으로 사적 구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원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근데 있잖아요. 이제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사형제가 아예 없다면 그래서 제가 병존시켜야 된다는 게 흔히 말하는 상징 효과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석방은 종신형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못 나오고 분명히 그 안에서 충분한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적 구제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적 구제라는 것은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극단주의자 혹은 뭐 극단주의는 아니라도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무시켜서 공격을 하게 하는데 그런 형태의 정의감을 좀 이른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병존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구가
미국에서도 오죽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 연구된 것도 오죽했으면 또 실험도 해요. 실험이라는 것은 예. 그냥 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석방 종신형 같은 거를 또 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른바 노동형 같은 것도 병존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형제 문제는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아직도 사형도 있고 미국의 일부 주들은 사형제를 없애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얘네들의 문제는 총살형이냐 약물형이냐 교수형이냐를 선택하는 거로 논쟁을 벌여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이제 이 위헌 논란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이제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얘기에 예. 분류가 되잖아요. 또. 분류가 되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사형 집행이 된 게 97년이죠. 97년이요. 97년. 이제 YS 김영삼 정부 임기 전에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까지니까 97년부터 예. 지금 몇 년이야.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사형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 본인도 반대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이어받았고 보수 정권의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도 분명히 자기네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엔의 문제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헌재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형제에 대한 존폐는 이게 맞느냐 틀리냐로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형제 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로도 또 한번 다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이거는 헌재가 빨리 결정 내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결정 내려도 의미가 없는 거고 충분한 심리,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예. 가능하면 충분한 심리 여러 그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당장 뭐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는 7대2 합헌, 2010년도에는 5대4 합헌. 지금 5명 정도가 위헌 정도의 약간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5명이 위헌 판결 내리더라도 안 되죠. 안 되죠. 6명 6명 돼야 돼야 되는 거고. 대충 지금 결정 내린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대4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형제 폐지가 더 많은 5대4겠죠. 예. 근데 위헌은 아닌 예. 대충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아무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수적인 언제건을 다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법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사형제를 그렇게 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왜 했냐면 헌재에서 심의하는데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서울법대 고학수 교수에 대해서 의견 검토를 공식 요청했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견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 어느 쪽 한쪽에 의견이 우세하다 또는 맞다라고 하기 힘들다라는 게 의견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라는 이건 참 딜레마죠. 이건 중요한 거는 이 헌재의 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뒤에 이게 하는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결정의 과정 자체나 예. 그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아까 엄마님 나 발음이 안 돼. 엄마님. 하여튼 엄마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떻게 말하면 정의의 약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곡해되거나 또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적 구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원한의 어떤 보복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건 또 당연히 한 건데 과연 다 그런 사회적 흐름들 분위기들을 어떻게 또 잘 막아내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드라마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 그렇죠. 사적 원한 뭐 개인의 어떤 원한 감는 어떤 것을 영웅시하는 어떤 영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맞물리네요. 금방 우리 엄마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미니 토마토님 말씀처럼 개인은 저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악질적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뭐 개인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의 정책으로서 예. 국가가 행하는 어떤 이런 행위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죠. 예. 그 정도로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유명했던 시끄러웠던 지금 시끄럽죠. 지금도 네. 그 계곡 살인 사건
계곡 살인 가스라이팅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현애 조연수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천지법에서 지금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상당수를 나열하면서 증거 재판에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변호인 쪽. 그러니까 이현애 조연수 피고인 측에서 검사들이 제출했던 증거물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증거물을 동의한다는 게 유죄를 동의한다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기소가 제기된 일단은 국가가 기소합니다라고 먼저 하는 거예요. 순서죠. 기소 이런 죄로 기소합니다. 공소장을 읽죠. 그 다음에 판사가 물어요. 피고인한테 이런 공소가 제기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이 돼야 되는 거죠.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하면은 인정하면 뭐 형량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국가의 그 기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당신을 유죄라고 지금 보는 검사 쪽에서 증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30개가지가 넘는 증거 중에서 당신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선택하십시오. 이 증거가 예를 들면 그 칼도 있겠고 예를 들면 무슨 자기가 진술한 진술서도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건 인정하면 이건 뭐 내가 한 말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건 인정 못합니다. 이건 당신들 의견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절차인 겁니다. 근데 뭘 그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서 이현애 조연수가 22번 내사 보고서, 23번 내사 보고서, 30번 내사 보고서 이게 뭐냐면 내사 보고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했던 수사 첩보, 수사 보고서, 범죄 분석 보고서 같은 국가기관이 이은혜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했던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이은혜의 행위, 이은혜 일당의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냐 아니냐잖아요. 원래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데 그러니까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했다가 지금 바뀌었죠. 자기에 그렇죠. 의한 살인. 그렇죠. 즉 어떤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심리 지배로 인해서 그렇죠. 너 떨어져 죽어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검사의 기소 내용이에요. 기소 내용이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이은혜의 과거 행적과 말을 분석했던 보고서들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의 인정하는 거죠. 유죄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거거든요.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렇게 분석했던 프로파일러든 정신과 의사든 아니면 경찰이든 친구들 다 불러내라. 증인으로 소환해라. 다퉈보겠다라는 것이 이은혜와 이은혜 일당의 변호사의 전략이고 그건 예측됐던 바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식물적인 어떤 흉기에 의한 어떤 살인이나 이게 아니라 심리 지배,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리 지배를 입증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일단 검사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이은혜의 이런 행동은 가스라이팅 맞습니까?라고 하면은 그걸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은혜 쪽 변호사가 탄핵을 할 겁니다. 뭘 탄핵? 저 전문가의 얘기를. 전문가의 얘기를. 아니 이걸 당신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전문가랑 변호사가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치열하게 치고 받을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저 변호사를 내보내야 돼. 저 검사 대신에 우리 저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새 여기서 이제 반대 증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이은혜 쪽에서 이은혜 행위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또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칭하면은 검사 쪽에서 받아.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은 검사 쪽에서 탄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화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저기 프로파일러나 아니면은 뭐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은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은혜 쪽 그 변호사가 당신 가스라이팅 연구해 봤어요? 무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당신 보니까 부인이랑 이혼했던데
당신도 그럼 가스라이팅 한 거네? 이게 없을 줄 아세요? 실제 현실 재판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메시지는 공격하기 힘들어. 그런데 걔는 되게 권위자야. 그러면은 걔부터 잡으려고 해요. 걔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의대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얘가 생활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가정 폭력도 좀 해. 그러면은 이제 이쪽 변호사가 이걸 뒷조사를 해갖고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특별 전문가라고 하는데 당신도 가스라이팅을 했네. 이렇게 이거면 이제 아사리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거를 그 소위 말하는 판사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일정 정도. 근데 판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영역에서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잘 받아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걸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나 금방 그 이야기 하니까 딱 기억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는데 걔가 나온 거였는데 하여튼 그 어떤 유일한 전문가였던 그 의사 정신감정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검사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50년 전에 성범죄 정권 네, 아니냐. 맞아. 그게 저거죠. 아, 까먹었다. 그러니까 성범죄 정권 아니냐. 미성년자 네. 해가지고 근데 그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진실은 그 피해자와 결혼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결혼을 한 부인이 부인이었죠. 지금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또 그냥 매튜 맥커너이 맞아. 그 영화야. 흑인이 맞아요. 자기 딸이 강간대가 당한 거를 그 맞아. 범인을 백인을 주장해 준 그거죠. 이름 예. 까먹었네 나는. 근데 근데 실제로 미국의 법정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법의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수 심리 분석관들이 예.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 검사들도 이렇게 굉장히 말도 좀 재수없게 하는. 그래서 피고인 쪽을 옹호하는 어떤 전문가로 나온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서 아주 그냥 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가 하려고 하는 거가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제 기억으로도 심리지배에 의한 자기, 심리지배에 의한 살인 이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초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 사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네.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지만 검찰 쪽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경찰 쪽이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인천지검에 물론 근데 그 부장검사는 옷을 벗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은혜 사건을 직접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검사. 그러니까 중간에 묻어질 뻔했던 걸 네, 끄집어내서 끄집어냈던 이 검사는. 근데 어쨌든 검찰 쪽으로서도 이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의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근데 검찰 입장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기했고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다고 공소까지 제기했는데 그것도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로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여기서 무죄가 나버리면 이건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네. 이런 가스라이팅 심리지배라는 것이 얼마나 범죄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입증할 수 그렇죠. 있는 예. 중요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능력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거는 1심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건 2심까지도 갈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감정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이 사건을 주목하는 건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에 대한 범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 이런 형태의 탄핵과 반격과 이 방어가 벌어지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시간이 되시면 이런 쪽에 형사사법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한번 가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다. 아직 느낌은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살인 이까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가스라이팅이 문제가 있다, 심리지배가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느 수위의 범죄 행위와 연결되는 것인지는 아직은 체감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도 그걸 판례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저 사법부 판사들도 자기들도 사실 궁금할 거예요. 이런 형태를 판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재판은 굉장히 뭐 우리 사법에서 중요한 재판이 될 것 같다는 중요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미 이 이연의 조연수 측도 그쪽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이게 임전태세를 갖추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하고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간다. 여기서 밀리면 밀린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은혜 쪽에 있는 로펌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존권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소위 이거 말하자면 자기들의 평판이지. 평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평판을 깎아먹으면서도 이은혜를 변호를 했어. 음.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판례를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 업계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법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학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변호인은 그러니까 변호인은 누구죠? 누구를 대리하느냐 그걸 가릴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게 있는 예. 거고 이건 가장 진짜- 나쁜 놈을 대리하는 변호인도 사법적 의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있는 그 이은혜 변호하는 로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 이건- 그러다가 불 지르고 사고 치고 그런 그렇죠. 거냐. 이거는 제도입니다. 예. 제도 속에서 검찰이 그만큼 충분히 입증하면 됩니다.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극악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인도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법적 의미의 긍정적인 어떤 선례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민주주의의 법제도로 야. 상승하는 겁니다. 자, 요즘도 합시다. 그래서 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판의 추이들 있으면 조곤조곤 나오면 한 번씩 다 짚어봅시다. 타임 투킬. 아, 타임 투킬 맞아요. 예. 타임 투킬. 예. 자, 넘어가시죠. 시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또 우리 하는 거 우리 인트로 한번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네. 요거 하니까 재밌네. 중간에 한번 넣어주니까. 예. 자, 시사 문제는 두 가지로 갑시다. 간단하게 어쨌든 이준석 파동, 아베 사망. 예. 자, 이준석 파동부터 얘기하시죠. 난 울 줄 알았어요. 뭐가? 그 저기 소명하러 가는 그날 뭐 눈물 흘렸다며. 울렸나요? 전 그냥 거기서 퍽퍽 울 줄 알았어요. 이거 참 이것도 참 설레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 설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예. 징계를 받아갖고 당원권이 정지돼서 쫓겨나는 이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예. 이준석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과는 차치하고 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집권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거는 뭔가를 한 거는 맞다. 그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정치적 의도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 성접대 문제에 대해서 유문제가 가려지게 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비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편이니까 그렇죠. 그게 높은 수준이든 낮은 수준이든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책임을 그거는 져야죠. 이준석도 잽서도 못하고 아웃될 그렇죠. 거란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무마 의혹에 개입했느냐. 그게 개입한 것이 핵심적인 제목이 뭐냐면 품위 상실이잖아. 예. 품위 유지 위반. 근데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가 품위를 유지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유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심각한 품위 상실이다. 이 영역은 이제 정책 판단 영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거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일종의 딜을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대표를 물러나고 좋은 자리를 주든 뭐 하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잡음 없이 이렇게 보통 자진 사퇴를 그러니까 유도하죠. 유도하고 대표적으로 청문회 때 대부분 자진 사퇴 시키는 게 그런 거잖아. 그리고 대표한테 어. 예를 들면 뭐 장관 자리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거기에 뭐 하는 형태의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뭔가 찜찜하긴 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 이준석이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니고. 물러서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고 예. 거기에 맞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이 터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배상훈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면 성비위에 관련돼서면 너 성비위 걸렸으면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너 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너 약간 너 뭐 이상한 짓 했다며 딜을 했다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면 이건 아까 야 다음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선례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적을 정치적 어떤 라이벌이나 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쓸 때는 물증을 만들어 와서라도 일부러 하는 건데 이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윤핵관이 인득급 분명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윤핵관의 입장에서도 잘라내야죠 이준석을 지금 그 권력 투쟁인데 그게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뭐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안철수든 연합군이든 뭐 당연히 그 행위를 했겠죠. 네.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니 윤핵관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영향력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걔들은 독자적으로 뭔가 대중적 기반이나 하다못해 영남에 있는 TK 의원들은 지역적 자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핵관 너는 너거는 윤석열의 그냥 이게 그렇죠. 비비는 내시라는 거 말고는 대중적 기반이 없어. 권성동 아무것도 장제. 없죠, 예. 근데 이준석은 그 기반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험한 기반이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약간 뭐 애들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과 선정적으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젠더별로 갈라치기 하는 대단히 왜곡된 정치적 어떤 철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지지 기반이 있는 거 아니야. 기반이 있는 거죠. 근데 윤핵관 너건 뭐 했니? 내가 볼 때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간 위험한 도박 같아요. 위험한 도박이죠. 근데 위험한 도박인데 지금 이게 두 가지인 거죠. 이 이준석의 이 영향력을 지금 거세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의 정책 지위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판단들이 그렇죠. 있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부터 2024년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선거가 되면 이 선거 시기에 요동치는 데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깽판 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치의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없는 한 거의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에 이때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할 기회를 놓친다라는 판단들을 윤핵관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죠. 예. 조금 더 지나면은 어차피 혁신위가 들어가면 또 그게 또 안정화되면은 이준석의 힘이 더 세지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건 뭐 불을 보도 뻔한 거고. 그래서 지금 거사를 일으킨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뭐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시기에서 지지율이 일정하게 떨어지고 보니까 뭐 김종인은 10%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어제 당장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확 내리고 오르고 이게 그렇죠. 급변이 좀 있었거든요. 37% 30%로 깔아앉고 그러니까. 부정 평가는 올라가고 하는 급변 사태가 있었는데 일정한 지지율의 변동은 감수하고라도 그렇죠. 지금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는 딱히 바는 거기 연결하진 않지만은 지금 거사를 일으킨 이유 아니 그 근거인 것 그거는 같아요. 윤석열의 거사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은 참 말을 해도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말. 나는 그 취지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은 계속 그 정치에 개입할 때부터 자기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는 포퓰리즘 반대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론에 일회일비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일관되게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을 좀 뭐라 하나. 재수없게 해 보면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뭐 지지율이 약간 타격이 오더라도 지금 시기에 이준석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윤핵관 그룹들의 판단들이 깔려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자 그럼 이준석은 어떻게 하나? 뭐 이제 나오는 게 보면은 규정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쨌든 버티기를 할 거다. 자 본인의 입도 뭐 라디오에서도 나와서 한 얘기가 못 받아들인다. 버틴다. 뭐 가처분을 신청하든 뭐 하든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대요. 그건 당연히 법적인 걸 하는 건 그건 이준석 선수가 그냥 뭐 이렇게 맹수맹수한 선수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 극단적인 처방과 극약 처방 예를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술은 저기 누가 위에서 북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이준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이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 상당히 위협적인 선거가 없어. 여론은 일정하게 감소를 해 저쪽 윤핵관 쪽에서. 그래서 이준석이 제일 먼저 던졌던 화두가 청년들이여 입당하시오. 그렇죠. 입당합시다. 입당해서 조금 세력화를 세력화해서 일단 외부의 세력화가 아니라 내부에. 국힘 내에서 세력화해서 목소리를 냅시다. 그다음에 갈라 나오던 어쨌든 세가 있어야 되니까 세를 보여주자 이 얘기가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박지원과 이준석의 차이야. 이준석은 그런 의미에서 물리력의 정치, 영향력의 정치, 조직력의 정치 할 줄 아는 것 같고 박지원 둘 다 약간 팽당하는 분위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항력, 저항의 바리케이트가 약하거든요. 박지원도 그러면은 조직해서 저 바깥에 집회를 조직하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지원은 그 힘을 못 보여주는 힘이 것 같아요. 없지.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이게 기반이 자, 이 정치인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기반 자체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팬덤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바 정치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자기 지지풀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박지원은 그거를 무슨 뭐 2030 여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피드백과 일체감은 떨어지는 거고 이준석은 걔가 그도 몇 년 동안 해온 정치에서는 계속 자기가 화두를 그렇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실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윤핵관들이 무서워하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잘라내는 거죠. 그 무서움 때문에 박지원은 그 무서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물스물 이제 제거당하는 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대남들이 지금 어디 팸코 이런 데서는 국힘에 입당한다라는 인정 릴레이 운동이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확실히 저 선수가 저 젊은이가 만만한 젊은이는 아니야. 그 중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뭐 제가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가 요 사태 같아요. 그렇죠. 느낌을 딱 채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변수가 제가 볼 때는 저기 아까 우리 저기 엄마님도 얘기했듯이 찰스 변수가 내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들이 안철수를 안아야 되나요? 같이 연합군인가요? 지금 안철수의 입장은 뭐예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 게 그러니까요. 안철수가 약간 윤핵관과 손을 잡는 분위기고 김종인은 약간 이준석 쪽이죠. 이준석 손을 들어주는 약간 분위기인 그러네. 것 같고 약간 진중권도 약간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데 그러니까요. 약간 이준석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아니 이준석이 나쁜 놈이라는 것과 너희는 이준석을 자르는 방식과 이게 아웃시키는 방식이 잘못됐다. 진짜 이 자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뭐 옹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지금 여당 관련된 스피커들이 이준석을 약간의 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일단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준석은 현직 국회의원 아니고 당연히 면책특권과 관계가 없고 없죠. 성접대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이죠. 중이죠. 그래서 저게 또 변수입니다. 지금 이- 거기에 나오는 김소영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여자애가 와 그냥 말이 그냥 이준석만큼 거칠더라고요. 그것도 센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의 어떤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사실은 그전에는 뭐 쭉 늘어졌는데 이게 바짝 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나오는 그게 약간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거 또 변수가 되는 거죠. 경찰도 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예. 그 사람이 와서 진술을 해. 근데 옆에 변호사가 있어. 예. 근데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진술 그렇게 하셨군요. 더더덕 하면 진술한 걸 그대로 저기 나가서 저 경찰서 바깥에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냐면 그건 그 사람 참고인의 진술이니까. 근데 그 변호사는 그걸 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걸 다 받았어. 그러면 야, 근데 그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 1, 2주 사이에 반격의 어떤 파워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죠 이준석한테. 왜? 지금 아베 사건이 지금 이걸 그러니까요. 바로 삼켜버리고 있는 성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준석의 저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진행될지. 근데 예를 들면 김종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홍준표도 그런 얘기하잖아. 지금 이렇게 그냥 정면 충돌로 가게 되면 자해적이다라고 개입하는데 그 개입의 힘, 이준석의 저항의 강도에 따라서 이후 변수가 조금 생길 수 있겠다. 지지율의 하락은 감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윤핵관들도. 근데 이제 이준석한테 불리한 거는 진짜
어제 터졌던 아베의 사망, 예. 이게 뭐 암살이라고 하죠. 뭐 워낙 큰 이슈니까. 큰 이슈에다가 지금 뭐 서해 공무원 부분에서 예. 뭐 지금 국정원장들이 고발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슈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준석한테는 주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준석한테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한 네, 요인이죠. 상당히.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상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래서 이준석도 그냥 강대강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국면인데 하여튼 요거는 우리 뭐 정치 드라마를 왜 봅니까? 현실이 더 드라마적인데.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정도의 정치 드라마는 작가들 머리를 못 써요. 뭐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죠?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그런 정도 그 버전 정도예요. 같아. 이거 예.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의 현실판이에요. 그거보다 더 이렇게 재미진 그 정치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이런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대한 당권 정지는 사실상 뭐 목을 친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갈지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이제 최고위원회에 이거 분명히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해서 물리적 충돌 납니다. 나죠. 네.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일단 거기서부터 또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건 내가 대표인데 내가 최고위원회 주재하겠다고 할 거고 권성동은 들어가지만 마이크 뺏고 내가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물리적인 보좌관들의 충돌 생기면 이거 진짜 예. 진짜 누구 말대로 우리 변희재란 사람이 그러니 강목 싸움 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내가 우리 방송에서 참내 저 가세연의 저 강용석이하고 변희재는 언급을 안 하고 싶어. 내가 김어준도 잘 안 하고 싶은데 네.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예. 자, 하여튼 이 이준석 그 당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국내 정치를 그냥 한 방에 제압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왜냐하면 전직 총리고 지금도 일본 정계의 막후 최고 실력자입니다. 두 가지 예. 측면이죠. 하나는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총리제를 도입한 이후 100여 년간의 가장 재임 기간이 긴 총리 8년 반. 8년 8개월이니까 거의 9년을 한 그렇죠. 거고 이게 가스라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가스라 잘 모르죠. 40년대인가요? 50년대. 아니 가스라는 또 우리 잘 아는 사람이야. 가스라 때부터 그러니까, 밀약을 했던 밀약을 그 1900년대 초반에 총리가 8년 정도 했고. 근데 그때는 뭐 이게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고 이 내각제가 도입된 그 100여 년 이상에서 가장 오랜 재임 기간을 가진 그러니까요. 총리이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전 총리이지만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럼요. 자민당 내의 가장 최대 파벌을 이끌고 있는 파벌의 영수이고 언제든지 다시 그렇죠. 총리로 컴백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현직 의미에서. 총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그 파벌 이름도 아베 파벌로 바꾸려고 했었대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서 암살을 당할 정도면은 아니 그 경호는 뭐하고 있었으며 경호가 안 붙나?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직 총리고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 그렇게까지 허술한가 이런데 허술합니다. 놀랐어요. 저는. 허술합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이 참의원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기간이면 선거 내일이죠, 유세야. 내일. 내일이고 선거 유세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경호란 선거 유세는 유권자와 가장 그렇죠. 예. 이 밀착도가 높아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그 경호 개념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기 그 동영상 보셨지만 그 범인이 그냥 유유하게 그 아베 뒤로 갑니다. 아무도 뭐 제지하지도 않아요. 그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꺼내 갖고 한 거죠. 총기는 사제 총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경찰이 집을 급습을 해갖고 봤는데 사제 총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물도 있어서 대피까지 시켰고 범인은 41세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 전직 해상자위대. 근데 그게 뭐 전직이라 말도 웃겨. 그게 언제냐면 2006년인가 그래요. 15년 전. 15년 전에 아니 우리로 치면 제 군대 갔다 왔던 그렇죠. 애야.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기는 그 모병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만 한 3년 정도의 자위대에서 복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신조 그러니까 정치적 암살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가 자신의 모친이 아마 극단적인 종교 특정 종교에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행설수설이야. 행설수설인데 자기 얘기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거기로 빠진 게 빠졌는데 그 종교가 아베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그 종교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아베 연관되니까 아베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특정 종교가 일본 공명당 창각회라는 말도 있고 통교라는 말도 그 있고 얘기는 뭐 또 얘기할 뭐 필요가 없죠. 지역 무슨 소수족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근데 이것도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냐를 둘러싸고 그렇죠. 아까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아까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저 아베를 뭐 암살했다 이건 아니라는 건 이건 비세인 확실하죠. 같은데 범죄의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은 불투명하고 있는 근데 거고. 이건 분명한 건 정치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찾아봐야죠. 그 예. 혹시라도 이건 뭐 몇 가지가 꽈놨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또 하필 참여연 선거 하루 전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이제 참여연 선거판이 좀 애매해질 것 같고. 이 참여연 선거도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준석에 대한 뭔가 얘기했을 때도 2024년까지 우리 선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 참여연 선거를 끝나고 나면 주요 선거 한 3년간 없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한테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3년 동안의 자기 칼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내일 있는 참여연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여당이 아마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더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지금 뭐 아베에 대한 동정도 있고 하겠죠. 예.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잠깐 어제 좀 우려했던 바는 일본의 극우파들이 아베를 죽인 것이 제일 동포다라는 몇 가지 말이 있어갖고 그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펴서 근데 사실 이제 잡히고 나보니까 사실 아니다 이게 큰일 나죠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이제 예전에 저번에 또 언제 미국에서 저 무슨 대학이야 그 무슨 버지니아 조승희? 공대 버지니 공대 네, 이 조승희. 사건 벌어졌을 때도 이제 뭐 하여튼 좀 그랬던 게 있듯이 이번 사건 벌어지고도 제 주변에서도 자이니치나 우리 제일교포가 또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러니까요. 이 자격지심 사실 그건 아니 그 사람이 자이니치든 제일교포든 일본인이든 그건 그 개인의 문제지 그걸 한국에 있는 내가 왜 그걸 걱정이 되는지는 좀 문제지만 근데 이제 일본 극우파 놈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뭐 한국인들에 혐한 대한 감정을 더 부추기고 더 이런 거. 이제 공격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치적 암살, 정치적 테러에 의한 희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정치에 큰 도움이 된 적은 없죠. 정치에 긍정적인 기회를 한 거는 없는데 지금 이번 기회를 보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치적 암살의 역사가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뭐 제가 보니까 큰 끝만 하더라도 그 일본 막부 체제, 막부에서 이제 개항을 하면서 메이지 시대로 바뀌잖아요. 막부의 최고 마지막 실력자였던 사람을 암살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나우스케 사쿠라다문의 변이라고 하는 거 유명한 이게 항상 드라마의 소재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막부 반대파들을 거의 뭐 무자비하게 이제 그래서 안세의 대옥이라고 해가지고 무자비한 탄압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암살이 유명한 암살이고 이 정치적 암살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암살을 실행한 시도한 거죠. 거고. 그러니까 반막부파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메이지 시대의 최고 실력자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암살 당해요. 이 사람도 암살 당하고 그다음에 쇼와 시대라고 히로히토 천황 시대에 그 얘들이 몇 번 군발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들이 이때 이 군발이들의 쿠데타를 제하지 못해 가지고 군국주의로 달려간 거고 그렇죠. 여기 왜냐하면 얘들은 이렇게 하면 뭘부터 죽이냐면 정치인들 그렇죠. 자신들 군부의 어떤 제동을 걸려고 한 정치인들을 먼저 작살을 내. 그 총리도 죽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와 이 태평양 전쟁으로 막 나가는 이런 길이었던 것 같고 1960년도에는 그때 사회당 그때 60년대 자민당 무슨 3당의 합동 연설회에서 사회당 당대표 당서기가 연설하는데 칼 들고 와서 이게 텔레비전 장면에 방영이 됐어요.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죠. 예? 60년대 이후로는 아니요. 중간에 또 있었나요? 그 이후에도 보니까 제일 가까운 유명한 사건은 뭐냐 일본 나가사키 시장이 야쿠자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아 맞아 그거 있지. 그것도 있고 그 전에 뭐 보니까 뭐 저 노동부 장관도 살해된 적도 있고 1990년도에 왜냐하면 총기라든가 이런 게 일본은 한국보다는 그래도 덜 이게
야쿠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쿠자들의 무기죠. 야쿠자들. 총기나 이런 것들이 운용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직 자위대 요원 같은 경우는 총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것 또한 정치적 암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했지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아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베를 단순히 이제 극우파. 약간 그러니까 이 거의 뭐 전쟁광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맞냐라는 데 대한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베는 대단히 우익적인 신조와 예 평화헌법을 뽀개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신념으로 하는 애는 맞죠. 왔는데 이제 아베라고 하는 일본 100년의 최장의 재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얘는 왜 그런 최장의 재임 기간을 가지고 있어? 다른 말로 한다면 정치력과 정치 안정을 만들었던 힘과 기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되겠죠. 아직은 좀 지금은 이제 뭐 암살당한 지 뭐 하루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암살의 역사가 없냐. 뭐 우리 영화 암살도 있듯이 그 독립운동 이거 말고 정치인에 대한 암살 대표적인 게 박정희 아니에요. 박정희 그렇죠. 그리고 해방 전후 시기에는 그렇죠. 뭐. 엄청나게 빈번했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뭐 신익희 또 있었고 그건 한참 뒤고. 신익희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런 급사한 거고. 급사한 건가? 김구. 난 암살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신익희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김구, 네, 그렇죠. 여운형, 맞죠. 그다음에 송진우, 장덕수 이런 사람들 다 암살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그 뭐 김구는 저 이승만 계열에서 따른 게 뚜렷한 거고 여운형은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들 썰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현준혁이라고 있습니다. 현준혁, 네. 현준혁은 한국에서 잘 몰라요. 남한에서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북한에 있었던 토착한 사회주의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파라고. 이 사람도 암살당했어. 이 사람은 암살은 누가 했는지 몰라. 김일성이 했는지 우파가 했는지도. 이런 암살의 역사가 한국에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한국 전쟁 이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가 이제 김재규, 박정희 사례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아베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역사도 제일 유명한 암살 사건이 있어. 어때? 역사적으로 기억 안 나? 퀴즈야 퀴즈.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정몽주잖아. 그죠. 이방원의 정몽주 그렇죠. 암살이잖아요. 가장 정치적인 암살이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선주교. 암살도 아니지 대낮에했으니까. 그렇죠. 대놓고 죽인 거니까. 참. 정적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것도 그런 맥락이 그렇죠. 있잖아. 네. 고려 조선의 건국 이성계의 길을 막는 반 이성계 세력의 우두머리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가한 거잖아요. 사실은. 맞나? 그렇죠. 변란이자 암살이죠. 네.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일본에서의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근데 암살, 그러니까 정치적 암살이라고 하는 게 테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결과 이후에 뭐가 도움이 된 게 있냐, 세상이 나아졌냐, 그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아베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당화시키거나 옹호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그 이제 암살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게 도움이 됐느냐 그거를 주도한 집단에서 사실은 그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중요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예를 들면 김구 같은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상대방 쪽에서 안정적인 형태의 권력을 먹었다고 하면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정쩡하게 죽여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던 그쪽 파를 더 성장시키는 이런 계기도 있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아까 1960년대 사회당의 그 당대표 이름이 아사노마 이네지로라는 사람이면 당선인가 암살당했잖아요. 사회당 당석이. 그 선거에서 사회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동정투표를 하는 동정이 안 되니까요. 동정투표를 하는 건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베의 그 비격 암살도 그 자체로 평가돼야 되지만 이게 참여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만약에 뭐 엄청나게 불리한 그 옛날 박근혜 커트칼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자민당이 불리한 선거에서 뒤집어지는 건데 이미 자민당이 압승할 거로 예상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뭐 더 별로 쟁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뭐 50, 60 이상은 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70까지 먹을 수 있다. 이건 딱히 뭐 이제 그러다 버리면 아베의 정치적 신념과 유지 중에 하나가 개헌이거든요. 이 개헌이 드라이브가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이런 의미에서의 영향력은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보면 아까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썼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의 보수당은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지금 벼랑 끝. 아웃. 영국의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 아웃. 사퇴 아웃. 지금 미국 공화당 지금 트럼프 부각. 저기 바이든 좀 바이든 네, 박살나고 있죠. 찌그러들고 있고. 이제 일본의 이제 자민당의 실력자 아베 비격 사망. 이런 세계적 흐름하고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간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보수파들 보수당 중에 지지 기반이 가장 탄탄하고 안정적인 데는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장기 집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영국이 그나마 지금 영국의 보수당이 8년째 집권을 하고는 있지만 애들도 그 내부에서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또 노동당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유럽에서 그나마 가장 지지 기반이 탄탄했던 데가 독일의 기민당의 메르켈인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자민당은 거의 뭐 일당 독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당 독점이고 오히려 내부 파벌에서의 정권 교체는 그 내부에서 파벌 간의 교체는 가능할 거고 거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아베였기 때문에 아베였는데 이제 아베 수장 아베가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기시다가 할 거냐 아니면 아베 집안에서 다시 또 누구를 할 거냐? 뭐 이건 또 일본 정치에 또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한 기간이 8년 8개월인데 연속 집권은 한 7년 그렇죠. 정도 되거든요. 잠깐 떴다가 한 거니까. 이 기간에 아베가 사실상 글로벌한 보수파들의 리더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왜? 트럼프 꼴통짓하고 있지. 근데 그러니까 이 일본의 정치 경제적 파워가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다음에서는 그래도 넘버 2 정도 되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사실상 보수주의 보수파 중에 좀 더 우파들의 리더 역할을 아베가 해왔다. 이런 평가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아니, 12시 넘었다 예. 지금. 시진핑은 몇 개예요 지금? 시진핑이 지금 이기예요? 2기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5년짜리 2기를 끝냈고 3기 올해가 이제 3년임을 그렇죠. 할 것이냐. 이게 중국 공산당의 당장을 바꿔서 3년임 조항 금지 조항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강택민도 10년 했는데 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10년이 원칙 아니에요? 이게 관례죠. 관습법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진핑이 깨겠다고 하는 거 그게 11월 달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애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너무 장기 집권을 걔네들도 아니 시진핑 3년이면 뭐 막을 게 별로 없다라고 지금 없나요?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 오히려 막을 끈은 코로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상하이 봉쇄라거나 이 코로나 문제나 경제 침체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잘 대처하고 경제도 잘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3년이면 할 수 있어라는 알리바이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주춤되고 있는데. 상해 봉사라든가 이건 너무 무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시진핑의 3년임을 막을 수 있는 장애 요인이 될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은 그거로는 3년이면 못 막을 거다. 그냥 계속 갈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공산당도 옛날 공산당이 아니군요. 중국 공산당도. 보수당하고 비슷하게 되고 있죠. 자, 오늘 7월 8일 막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베 피격 사망의 이제 후속 보도나 범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또 화요일 날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은 월요일 날 또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나 붙는지 한번 보면 되고 보면서 또 화요일 날 한번 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to be continue예요. 예. 그래서 오늘 7월 8일 막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비하고 무더위가 막 섞여 오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네, 즐거운 점 하십시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